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톡톡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상간녀와 바람난 남편에 관한 짜릿한 사연입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이웃들의 우정이 부러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음악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여성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입니다. 사연을 듣는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사연을 보내달라고 권유해주기도 했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제 남편과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용기 내어 공유하기로 결심했으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 시골에서 자랐는데 사남매 중 막내였어요. 위로는 오빠 2명과 언니 1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저를 낳았지만 몸이 안 좋아져서 바로 돌아가셨고 아빠가 혼자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혼자 우리를 책임져 하니 제가 어릴 때는 아빠 얼굴을 잘 볼 수도 없었죠. 일이 끝나면 밤에 또 다른 일을 하셨고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돌아와서 다음날 등교하기 전까지 아빠 얼굴을 10분 보면 많이 본 거였어요. 아버지는 없는 살림을 위해 우리를 함께 견뎌내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키우겠다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무엇이든 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한 번도 제게 힘들다고 말하거나 돈이 없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고향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을 때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큰 오빠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미래를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간 것이 슬프셨는지 떠오르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큰 오빠가 공장에서 일하고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는 형편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나이는 어려졌지만 그래도 가난한 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빚을 진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큰 오빠와 아빠가 번 돈으로 남은 남매들은 학교에 다녔고 언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식품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언니 오빠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으로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녔던 식품 공장은 빵 공장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언니가 공장에서 빵을 가져오면 그걸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빠가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진학 상담을 다녀갔었는데 저녁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던 제게 선생님께서 주변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진학 상담이 처음이었는데 사남매를 키우며 처음으로 들어본 일이었죠. 유학을 보내라는 제안에는 놀라셨지만 기쁘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걱정되신다며 결정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오빠들과 언니는 도시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라고 확언했죠. 더 넓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기회도 많고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언니가 강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으로 아빠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거절했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저를 설득하여 결국 30분 정도 걸리는 근처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막내로서 기도하며 오빠들과 언니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기에 가족들이 나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숙도 검토했지만 며칠간 가족 회의를 거친 끝에 언니가 저를 따라와야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다니던 식품 공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도시로 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언니는 언니 본인도 이렇게 발전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제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이후에는 함께한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로 오고 싶다고 했더니 저를 달래주었어요. 우와, 언니, 이게 뭐야? 언니도 이건 처음 봐. 이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살아보는 거야? 우리에겐 이제 더 큰 세상이 있어? 언니, 너무 신기하고 무서워.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골에서 살던 저한테 도시는 정말 멋지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저는 학교 근처에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오빠들과 아빠는 고향에서 계속 살았어요. 언니는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고 오빠들과 아빠는 돈을 벌면 우리에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부족함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소풍도 가지 못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언니와 오빠들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속으로 크게 느껴왔기 때문에 저 혼자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빠들과 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도시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다니는 명문고였는데 거기서 재영이라는 친구를 만나 제 대학서 설에 거듭니다. 재영이는 학교에서 매우 유명한 친구였지만 외모나 키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금전력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재영이의 아버지는 고기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던 고양이는 워낙 유명하여 제가 납품하던 곳이었습니다. 재영이는 외모는 잘 나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게 말을 하고 웃기는 친구였습니다. 제 고향에 있던 친구들이 그리워서 고등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준 매우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제 고향은 시골이고 군단이어서 학생이 별로 없어 반이 한두 개뿐이었는데 서로 다 잘 알고 서로 아주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어서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정말 외로웠어요. 만약 그때 언니가 저와 같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적응을 못하고 끝내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할 때 저한테 먼저 와서 같이 놀자고 해준 재영이와는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했었는데 재영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영이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만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집이어서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고 고향에서 언니, 오빠들과 아빠와 함께 살던 게 생각났어요. 집은 재영이의 방보다 작았어요. 재영이 집에서 일하시던 아줌마 두 분이 계셨고 마당도 있었으며 거실에는 아주 큰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소파는 정말 좋아 보이고 식탁은 제 고향 집에서만 봤던 것이었어요. 재영이 방 안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도 많아서 놀러가면 한참을 보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재영이 집에서 재영이는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국어와 사회를 알려주면서 함께 공부했어요. 그 시절에는 제 형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영이 부모님은 정말 다정하시고 저를 예쁘게 대해주셨는데 제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서 수학 여행을 갈 때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재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먼 관계로 연락이 끊길 줄 알았지만 재영이는 방학 때마다 늘 지방으로 내려와서 간간히 연락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영이는 방학 때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 위해 고기 배송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고향에 갈 때는 항상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트럭을 타고 배송을 하기도 했어요. 재영이 덕분에 무료로 편하게 고향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는 미용실 단골 손님과 인연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게 독자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그로 인해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것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외로워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인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재영이는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한 뒤 아버지의 고기 사업을 이어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도 가깝고 원래부터 친했지만 그 이후로 더욱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재영이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더니 외로운 것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서 그런 건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에 우리의 관계를 친구에서 벗어나서 진지하게 만나자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만 그랬던 게 아니었는지 재영이가 제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연애로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몇 안 되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인 재영이를 만나면서 놀랐던 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여유로운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재영이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도 좋겠지만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면서 진 빚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남매 중에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 없어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으려고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작은 오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가서 일했고 큰 오빠는 그 당시에 공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분가 있었는데 큰 오빠 사정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오빠와 둘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하시기엔 몸이 성치 않으셔서 일 나가시는 날이 있었어요. 언니도 결혼해서 독립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 아버지께 돈을 일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면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재영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사실을 이야기하니 우리 집이 가난하고 아직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영이는 그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며 몸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제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며 어릴 때부터 저를 며느리로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셨다.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은 매끈하게 진행되었고 우리 친척 가족들은 당연히 행복해했어요. 특히 언니가 저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서 정말 다행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향 친구들에게도 알렸고 고향 친구들은 너무 잘 됐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사람은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던 식당을 싫어하거나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중이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 고기 납품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식당을 저희 신랑의 회사와의 거래처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영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서로 이익을 얻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로 아름답게 여겨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빚도 다 갚아주시고 저를 공주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는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저는 부모님께 잘해드렸는데 그 소문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가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었어요.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분이 가보지 않았는지 도모를 몰라서 저가 모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재영이가 외동이어서 시어머니께서는 딸을 원하셨는데 정말 딸처럼 쇼핑을 같이 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 줄 몰랐는데 저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본인의 삶이 정말 즐겁게 바뀌셨다고 하시며 저에게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로 자라 애교도 많고 어른들에게 잘 다가가는 것도 잘한다는데 오빠들과 언니, 아빠에게 하던 표현을 시어머니 부모님께 전하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재영이가 성격이 좀 무뚝뚝해서 그런 점들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재영이와 결혼해서 기쁜 것보다는 시어머니님을 만난 것이 더 기뻤어요. 특히 엄마 없이 자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시어머니님은 정말 많은 애정을 주시면서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 아기가 이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머니님. 정말 너무 예뻐요. 이런 옷을 선호하는 건 어떻게 아셨죠?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반면에 재영이는 웃기고 재치 있었지만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세상은 쉽지 않다는 말로 제게 힘을 주었어요. 우리는 분가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재영이의 본가에서 계속 함께 살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 주셨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자 친정아빠는 손주가 처음도 아니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본 적은 없지만 제 얼굴이 엄마와 똑같다며 저를 자식 중에서 제일 예뻐하셨는데 그러므로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빠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빠들과 언니들도 무척 기뻤었어요. 특히 작은 오빠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서 조카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큰 편이어서 나오지도 않은 제 아이를 위해 양말까지 사놓았다고 해요. 시부모님도 당연히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를 본 이후로 제일 크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곳은 너무 축하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고 결혼하고도 종종 몸살이 나기도 했는데 그게 걱정이 되셨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온갖 몸에 좋은 음식들을 사오시고 또 제게 좋은 것을 들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나온다고 매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천사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심지어 오량아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낳자 대를 이었다 하시며 저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아빠에게도 이렇게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삼과 질 좋은 고기를 보내주셨죠. 친정 아빠도 시골에서 작은 오빠 차를 타고 저를 매일 보러 오던 날 저는 축복 속에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낳고 돌아가셔서 저도 출산하고 몸이 안 좋아질까봐 정말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옆에서 좋은 음식만 먹이시며 병원에 자주 데려가셔서 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 결과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고향의 고기를 직접 배달하러 갈 때 아이와 함께 아버지와 작은 오빠 얼굴도 보고 또 제 고향에 친구들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했지만 하늘은 냉담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저도 저녁부터 아이와 함께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보통 방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모님께서 긴장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는데 당신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해요. 사모님과 사장님의 집에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저도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이모님의 말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시간 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고 그 끝나고 집에 오는 중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서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님께서 이미 남편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셔서 지금 가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너무 놀라 손이 벌벌 떨리며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이 계속해서 제 경계하셔서 급하게 잠자는 아들 민수를 데리고 언니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신 경험이 없어서 엉엉 울며 전화하자 아빠는 일단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고지 주소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니도 즉시 형부와 함께 오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언니가 데리러 온 것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남편이 계셨고 제가 아들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을 보고 남편도 저를 안아 울면서 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문장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와서 놀랐어요. 제가 정말 너무 슬퍼요. 먼저 전화로 집에 오시고 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시부모님께서 오신 중요한 약속을 바로 저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백화점에 다녀오셨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커지면서 남편이 바빠서 육아에 정신이 팔려 정말 후회스러워요.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겪었어요. 남편과 천생연분이라고 느끼지 못한 적은 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잘 만나셨어요. 제 친구들도 평소에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면 대개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남편이 없어도 시댁에 복이 많다고 말할 정도로 시댁 부모님의 존재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 오히려 남편이 제게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매우 바빠서 집을 자주 비워야 했는데 그 큰 집에 원래 함께 계셨던 분들이 없어져서 제 우울감은 더 심해졌고 결국은 아들을 데리고 친정 본가로 돌아가서 며칠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아버지와 작은 형과 함께 지내며 고향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렇게 외로움을 달랐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을 가진 것은 제가 또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확실히 고등학생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크면서 많이 변했어요. 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아이는 아빠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행이었어요. 사실 제가 따지고 보면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도시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는 다시 외로워지고 집에만 있는 것이 싫어져서 아이 유치원 엄마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편인데 일부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들의 유치원 반 친구인 영수 어머니와 친해졌어요. 영수 어머니 현영이와 제 나이도 같아서 다른 엄마들보다 친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현영이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친구라서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어요. 나이도 같은데 우리 그럼 친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해지고 싶었어요. 또 현영이에게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죠. 안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매우 불안한 상태였었는데 현영이도 본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아픔을 잘 이해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현영이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현영이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간에 2번 가까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하원하고 나면 일부러 현영이의 식당을 도와 매출을 높여 현영이의 삶을 돕기도 했어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둘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종종 현영이를 집에 초대하며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이가 식당에 일하러 가는 날에는 아이가 혼자 종일 집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데리고 집에서 우리 아들 영수를 같이 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영이가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오면 남편과 셋이 밥을 먹고 술도 마시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집에까지 데리고 온 친구가 현영이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곧 현영이의 특유의 성격 덕분에 셋이서 마치 고향 친구들처럼 가까워졌어요. 이모님, 저번에 주셨던 김치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제가 놀러 올 때마다 반해서 가잖아요. 현영이는 부침성이 매우 좋아서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해서 제가 그저 부러워했었죠. 그래서 현영이와 영수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심지어 제 고향에도 데리고 가서 우리 아빠와 작은 오빠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이미 현영이의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영이와 만나면 모든 계산을 제가 맡기도 했고 영수를 돌봐주면서 드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현영이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우울했던 때 현영이와 말동무도 하면서 다시 인생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희망차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그때도 현영이와 가깝게 지내며 우리 집에 초대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 남편하고 그 현영이라는 친구를 본 것 같아. 나도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았는데 아무래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서 친구는 혹시 몰라 찍었다며 사진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둘이 근교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것처럼 함께 웃고 있길래 나는 현영이와 카페에 갔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잠시 당황한 뒤 말했다. 조금 있으면 당신 생일이라 둘이 의논하느라 만났지. 비밀이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보다. 이렇게 당신 친구에게 들킬 줄이야? 깜짝 선물은 물 건너갔네. 아, 그런 거였어. 사실 너무 놀랐어. 당신 설마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심은 했었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남편의 말을 듣고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향 친구에게 전했다. 친구가 그래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현영이를 집에 부르거나 남편과 만나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현영이와 둘이 만나거나 아이들과 같이 남편 없이 넷이서 만나기도 했었죠. 남편도 현영이도 그 후로는 거슬리게 하거나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 저에게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바로 본인 조카가 우리 도시로 유학을 온다며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생각하거나 제가 학생 때 여기로 왔던 기억도 나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 조카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카는 여자아이였는데 조카를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저는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는 남편을 제외하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으면 대신 참석하고 조카가 소풍을 가거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도 제가 나섰어요. 남편은 제게 그 정도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어린 조카가 타국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깝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해준다 보니 조카도 제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어요. 따르더라고요. 제 아이 민수는 아들이었고 남편과 저는 둘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제 딸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조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현영이와도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붙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은 적은 없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현영이는 어느 순간부터 입고 다니는 옷이나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옷을 사주곤 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만날 때마다 옷이 바뀌고 애들 학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예전보다 돈 걱정을 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본인이 먼저 비싼 영화 학원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저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에서 오는 마음도 이해했는데 어찌되었든 현영이가 만족하며 살면 다행하고 형편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 것이니까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친정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조카와 아들을 챙기고 아버지를 돌봐주느라 정말 바빠졌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그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몸을 몇십 년 넘게 쓰셔서 원래 몸이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자주 잔병 치료가 필요했고 현장에서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보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쓰러지셔서 작은 오빠가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너무 오래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런 곳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 아버지가 계속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오빠가 친정 아버지를 데리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증상이 왜 그런 거죠?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곤란하지만 환자분께서 지금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도 아니고 말기에 해당합니다. 의사는 우리 남매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치료에 의존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몇 달이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고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고난을 겪는 건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위해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잘 챙기라고 하시는 대목은 언급했지만 아버지 또한 이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작은 오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큰 오빠와 언니에게도 알리고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때 아버지도 부분이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문장이 끝내질 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원하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무슨 치료냐고 살 만큼 쓴다고 하셨어요.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시면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셨는데 저는 암치료가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에 계셔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제가 사는 곳에 오실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셨는데 그의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남매들이 돈을 모았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또 큰 오빠와 언니는 이미 결혼하여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나마 형편이 제일 좋았지만 저도 수입이 없이 남편의 돈이라고 어느 순간이 되니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썼었는데 그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무리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공장에 가서 번 돈을 아버지와 삶의 생활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차마 작은 오빠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지 못했고 큰 오빠는 3남매를 낳고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빠 가정을 유지하게 해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언니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큰 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제가 거의 다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언니, 오빠들과 함께 힘들게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여행도 다녔어요. 정말 다행히 아버지는 병원에서 반년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1년 넘게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고와 달리 친정아버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슬픈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만 다하고 가신 아버지를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아버지로 얼마나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때 저에게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왜 제가 혼자 부담하느냐고 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상황이 다들 어려워서 우리가 더 여유가 있으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며 장례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한 일 이후로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갈 돈이 없을 것이라고 부탁했지만 척하진 않았다. 남편과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냉소적으로 나올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혼자서 감당했던 것에 대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에게 받은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가 호상인데 왜 그렇게 돈을 혼자 부담하려고 하냐고 말했어요. 이 말 때문에 제 마음은 굳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왜 나 자신이 아빠의 장례비조차 내지 않는 남편의 가족을 챙긴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결국 이 사실을 고향 친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 주어 장례비를 겨우 마련하였습니다. 가족인 남편보다는 오히려 고향 친구들이 제일 슬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으며 상황이 더욱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실망했으나 친정 아버지의 장례가 먼저라고 생각하여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장례가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가 아들과 남편의 조카를 챙겨들었는데 조카가 말을 꺼내려 하더니 망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시 주저하지 않고 말해보라고 이끌었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남편이 바로 제 아버지의 장례식 때 밤에 현영이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영이는 정말 고맙게도 장례식장에 와주었는데 조카가 혼자 집에 돌아가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골목길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현영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둘이 있었다면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둘이 끌어안고 누가 봐도 불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제야 왜 남편이 점점 저에게 냉담해졌고 아버지 장례비까지 악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성격이 점점 변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줄 알고 최대한 그 성격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현영이와 친해지던 때 근교 카페에서 돌을 발견했던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 당시부터 둘이 소심히 만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몰래 둘이 만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남편 조카를 돌보느라 바쁘고 그 다음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아파서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영이가 갑자기 생활 방식이 개선되는 이유를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일정이 바쁘다거나 다른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사실도 몰랐는데 여전히 현영이의 처지가 나아져서 예전처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종종 챙겨줬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으로 남편에게 너 뭘 했는지 묻지는 못하겠어요. 아마 슬프게도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수긍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못됐던 대화와는 달리 아들에게는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조카도 아들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삼촌보다 외숙모가 더 좋은데 왜 여기 살면서 삼촌에게는 실망만 했는지. 숙모에게 받은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조카에게는 그냥 고마운 마음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확인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 소식을 전하면 가족들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또 제 걱정 때문에 새로운 아픔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여 곧바로 잤지만 저는 정말 배신감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현영이에게도 정말 상처를 받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저는 정말 현영이를 친구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받은 쪽은 다 받아놓고 뒤에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잭은 남편의 바람을 알아서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조카와 아들을 챙겨야 해서 애들을 돌보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제 눈으로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보고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았고 혹시나 해서 뒤를 밟았는데 남편은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계속 지켜봤더니 현영이가 매장으로 들어왔고 둘은 마치 부부처럼 딱 붙어서 가방을 구경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미소로 웃으며 가방을 결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비참하고 또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비는 호상이니 뭐니 하면서 돈 아깝다고 돈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마음을 꾹 눌러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한 번도 명품 가방을 사준 적이 없어서 더 속상했어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애들에게 밥을 먹이고 안방에 멍하니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현영이에게는 정말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남자처럼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제가 표정 하나 없이 무시당했어요. 정말 너무 비참하고 더 슬펐던 것은 남편과의 문제가 제가 따지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의 바람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람 피우는 남편과 함께 살기 어려웠어요. 아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걸렸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서운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고향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현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가 관상을 잘 본다는 거 알지? 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너무 부정적이고 눈웃음도 이상했어. 아니, 진짜 재홍 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고기를 팔아주는지 몰라. 이건 안 돼. 오늘부터 거래를 끊겠어야지. 아니, 내가 재영 씨를 정말로 다르게 봤어. 너도.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자기 조카도 내가 다 봐주고 우리도 의도적으로 일을 함께 한 거야. 너희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은 계속 욕을 하고 배신감이 깊다며 당장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사실 내 아들 걱정도 있었지만 현영이를 소개해준 사람도 나니까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해서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발언을 피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나한테서 어디서 잘못이냐고 친구들의 말씀을 들으니 나도 결심이 생겨서 나는 그래서 정말 고기나 품을 끊고 그 소식을 듣고 난 후 남편이 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현영이와 바람을 피웠지 나 다 알아. 심지어 내가 봤어. 누가 뭐라고 그래 예전부터 왜 정말 그래 당신 의부증이야 내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 우리 아버지의 장례비를 아깝다고 하지도 않았더니 현영이한테는 가방까지 샀다더라. 당신이 나에게 명품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당신은 이제 미행까지 해 진짜 무서워. 의부증마저도 적당해야지. 그것은 이불증이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맞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야 제대로 말해. 너야말로 내가 내 집에 대해 해준 것이 얼마나 되냐.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이혼하기로 했고 저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알릴 것이다. 제가 알렸던 소식은 속상해서 울면서 사실 장례비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니 오빠들과 언니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현영이한테 내 남편과 바람 피웠냐고 물었을 때 남편과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제게 미행했냐고 물으니 무섭다고 하고 그에 대해 분리는 무섭지 않냐고 하니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철판을 깔아야 불륜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저가 소식을 고향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친구들은 이대로 당할 수 없다며 아주 통쾌하게 복수해 주었어요. 이들 친구들은 고향 토박이이며 크게 장사라는 이들은 저가 사는 위치를 문단이 끝나는 부분. 도시의 상인회와도 아주 친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아주 몹쓸 놈이라고 소문을 돌렸어요.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입소문 탓에 크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잘 되던 고기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행사에도 따라와서 현영의 아들을 보고 그 유명한 불륜녀의 아들이냐고 손가락질했고 현영이는 그 소문을 견디기 힘들어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현영이도 떠나고 본인의 사업도 망해버리자 저에게 무릎 꿇고 본인이 미쳤었다고 어디론가 가서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제발해요. 저에게 본인을 떠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애써 키우신 사업을 망쳐버렸다는 소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았더니 땅을 치며 울더라고요. 불륜 사실을 폭로당했을 때도 당당했던 것에서 사업이 망하자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들에게는 잘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아들에게는 사실대로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고 엄마는 이제 아빠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남편이 아닌 저를 택해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다고 했던 것이 정말 충격이었는지 저에게 갑자기 중학교 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고요. 우리 학생 때 좋았잖아.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좋았어. 도대체 지금 와서 얘기하면 무엇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불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건 당신 때문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남편은 사업도 망하고 평판도 망쳤어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며 저를 찾았고 현영이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며 이사를 했는데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에는 제게 남겨둔 게 없었죠. 남편 조카는 졸업해서 대학에 가서 집을 나갔고 남편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드러누워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법원에 제기하여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위자료까지 제게 주어야 했죠.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돌아왔어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에 남을까 생각도 했지만 당장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잠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참 좋더라고요. 비록 우리 친정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정말 든든한 제 고향 친구들과 작은 오빠가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제게 그놈 다시 연락하면 본인들에게 말하라고 낯을 쓰고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왜 그동안 고민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사실 남편과 좋은 기억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시부모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분들은 정말로 좋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과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있을 때마다 연락을 했지만 이제는 차단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알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남편을 보면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의 협박이 통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과 함께 제 친정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과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